규율에 대해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랜턴 대학교의 연구진은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새해 결심은 서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규율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92%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무려 92%요.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던져온 반면 일본에서는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일본에는 카이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변화를 뜻하는 카이와 좋음을 뜻하는 젠이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끊임없는 발전을 의미하죠. 내일 100%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해서 제가 이를 더 깊이 연구할 때마다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전체를 재건한 것이 바로 이 철학이었습니다. 도요타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탈바꿈시킨 것도 이 철학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철학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과 21살의 젊은 미국인 로버트에게 닿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성을 깨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규율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게 글을 남겨주신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챕터 1. 남달라지고 싶었던 소년. 로버트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냉난방 공조 기술자인 아버지와 행정보조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집,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로버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죠. 고등학교 때 그는 농구팀 선발전에 나갔지만 첫 번째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갔지만 낙선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각각의 거절은 그가 자신과 자신의 꿈 사이에 쌓아 올리는 벽의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충분히 높게 쌓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벽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벽 안쪽에 머무르기 시작하죠. 대학에 진학한 로버트는 콜럼버스의 한 주립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명문 아이비리그는 아니었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찰자로 남는 것은 끝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도 끝이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규율 있고 생산적이며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항상 꿈꾸던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버트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매일 오전 5시 기상, 아침 운동, 낮에는 수업, 밤에는 3시간 더 공부하기, 자기 전 30분 동안 독서하기, 패스트푸드 금지, 소셜미디어는 하루 1시간만 하기, 주말에는 넷플릭스 보지 않기. 그는 각 활동의 일정, 주간 목표, 진행 상황 지표가 적힌 화려하고 체계적인 엑셀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기계의 논리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학도의 표였죠. 이끄드 첫째 주, 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닭가슴살과 밥을 먹었죠. 생산성에 관한 책을 2챕터 읽었고
계획대로 3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하무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오전 5시, 알람 소리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결국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은 건너뛰었고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가장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좋아, 하루 놓쳤네.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토요일, 한 친구가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딱 1시간만 해야지 하고 갔지만 그는 4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공부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으며 피자를 먹었습니다. 일요일은 밀린 것을 따라잡는 날이었습니다. 운동, 공부, 독서를 하루에 다 몰아서 하려 했죠. 그 결심은 정오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화려한 엑셀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사실상 모든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반복적인 실패를 처리할 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아마 나는 원래 규율이 없는 사람인가 봐. 유전적인 걸지도 몰라. 내 뇌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게 분명해. 바로 그 순간 로버트는 자신을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자의 정체성을 말이죠. 거짓된 정체성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할수록 그 정체성은 점점 더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챕터 2. 만남. 석 달간의 시행착오 끝에 어느 수요일 오전 11시 로버트는 대학 도서관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과제는 단 한 줄도 적지 못했죠. 원래 시간표대로라면 그 시간은 헬스장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목요일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컴퓨터를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던 그는 컴퓨터 공학과의 다니엘 오카포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머리 양옆이 희끗희끗한 55살의 나이지리아계 미국인으로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를 지닌 분이었죠. 로버트, 지난 학기에 내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지? 네, 오카포 교수님. 교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로버트는 그렇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다 잘 지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살고 규율을 지키고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모든 게 실패하고 있어요. 매주 다시 시작하고 매주 그만둡니다.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카포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로버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 20분 정도 있나? 그들은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교수님은 커피를 주문했고 로버트는 교수님 앞에서 돈을 쓰는 것이 부끄러워 물을 주문했습니다. 자네가 실행하려는 그 시스템에 대해 말해보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엑셀표, 시간표, 목표,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로버트의 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말이 끝나자 교수님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버트,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나? 헬스장, 식단, 규율 아닌가요? 아니,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묻는 거네. 로버트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기 전 그 사람은 하루에 1km를 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네. 10km도 아니고 마라톤도 아니야. 딱 1km지.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오직 1km만 달려. 그러면 몸이 적응하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심장 기능이 좋아지지.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늘려간다네. 1.2km, 그 다음엔 1.5km, 그 다음엔 2km.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마라톤을 완주하게 돼. 마라톤을 뛰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마라톤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지. 네, 하지만 그건 스포츠잖아요. 저는 정신적인 습관을 바꾸려는 건데요. 정확히 똑같은 원리라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카이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 로버트는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3.
국가를 재건한 철학. 오카포 교수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 인프라,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어. 국가 전체를 재건해야 했고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첫 번째 선택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이었어. 거대한 공장을 짓고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노동력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거였지. 0에서 100으로 한 번에 도약하려는 거대한 복구 시도였어.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는 달랐다네. 매일 작은 것 하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었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1% 개선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끊임없는 개선의 과정. 그들은 두 번째 길을 택했고 그것을 카이젠이라고 불렀다네. 로버트는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 40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 도요타는 생산 라인에 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매일 멈추지 않고 1%씩 개선한 거지. 하지만 교수님, 하루 1%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어 보이지. 하지만 하루 1%가 1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네. 교수님은 냅킨을 꺼내 그 위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에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 365%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3778%가 나아진다네.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수학이야. 뒤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마법처럼 보이지 않는 진짜 마법이지. 자네의 문제는 규율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네는 산을 한 번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 일주일 만에 0에서 100으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했을 때 사실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도 자네는 그것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해석해버려. 현실은 그저 불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뻔한 결과일 뿐인데 말이야. 로버트는 냅킨에 적힌 3778%라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그때 자네에게 한 가지 해오라고 부탁할 게 있네. 뭔가요? 자네가 연속으로 7일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작은 변화를 생각해오게.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가장 작은 변화를 말이야.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게. 그 주 내내 로버트는 교수님이 한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7일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헬스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부를 더 하는 것, 그 다음은 일찍 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이미 다 실패했던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늦추고 또 늦췄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스울 정도가 될 때까지요. 매일 아침 핸드폰을 열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 그냥 앉아있기. 2분 동안. 다음 주에 오카포 교수님을 만나 그 대답을 내놓았을 때 그는 교수님이 그건 너무 작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게 다인가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거요? 딱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명상, 운동, 독서 같은 건 더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게. 매일 2분씩. 하지만 교수님, 이런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텐데요. 한 가지는 변할 거네. 지금 당장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 말이야. 그게 뭔데요? 자네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자네 자신에게 증명해 줄 거네. 로버트는 혼란스러운 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첫날,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기 전에 2분 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너무 쉬웠고 거의 바보 같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요. 다섯째 날, 2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불쑥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을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 조금 더 기다려도 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죠. 일곱째 날, 그는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7일 다 채웠습니다. 어땠나? 우스울 정도로 쉬웠어요. 변한 건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해냈습니다. 그럼 자네는 이제 연속 0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7일째에 도달한 거지.
7일이 무슨 뜻인지 아나? 무슨 뜻인데요? 자네가 7일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네. 전에는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그건 진짜 변화야. 자네의 몸이 아니라 자네의 정체성에 일어난 변화 말이야. 챕터 4. 신경과학이 아는 당신이 모르는 사실. 교수님, 하지만 그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진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나요? 오카포 교수님은 과학자였고 그 질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할 때 자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지. 교수님은 전두엽 피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뇌에서 자기 통제, 의사결정,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죠. 유혹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노는 대신 공부를 선택할 때, 헬스장에 가기로 결정할 때 쓰이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 영역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루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억지로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은 그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자네가 12개의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포함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자네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두엽 피질에게 최대 능력치로 일하라고 요구한 거야. 반나절만 지나도 전두엽은 녹초가 되지.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야. 자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네. 로버트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나요? 기저핵이 있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기저핵은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무의식적인 행동, 습관, 루틴, 패턴을 담당한다네. 어떤 행동을 충분히 반복하면 그 행동은 전두엽 피질에서 기저핵으로 이동해 자동화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에너지가 들지 않아.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어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카이젠이 하는 일이 정확히 그거야.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카이젠은 전두엽 피질이 거의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를 도입하지. 저항도 없고 경고 알람도 안 울려.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그 미세한 행동은 기저핵으로 이동해 있지. 이제 자네는 자동화된 습관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추가하는 거지. 제 신경계를 직접 해킹하는 것과 같네요. 정확해. 일본인들은 수백 년간의 관찰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했고 현대 신경과학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확인해 주었지. 서로 다른 언어지만 똑같은 아이디어야. 그 후 몇 주 동안 오카포 교수님은 한 번에 한 겹씩 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침대 옆에서의 2분이 지난 후 두 번째 단계가 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기 전에 공책에 3개의 단어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는 단 3개의 단어. 화가 난다, 피곤하다, 집중된다, 불안하다 등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3단어면 충분했죠. 이건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데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침대에 2분 동안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네는 똑같이 말했었지. 이것도 딱 7일 동안만 해보게.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 3단어를 적는 행위가 로버트에게 이전에는 없던 알아차림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다나 저항감이 든다고 적은 날에는 미루는 습관이 가장 심했습니다. 반면 호기심이 든다나 가볍다고 적은 날에는 공부도 더 잘 되고 내용도 더 잘 흡수했죠. 교수님,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걸 하기 전에 핸드폰을 먼저 30분 동안 본 날에는 단어를 적으려고 할 때 보통 산만하다, 무겁다, 무기력하다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먼저 2분 동안 앉아있고 나서 핸드폰을 집어든 날에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가볍다, 현재에 있다, 준비되었다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오카포 교수님은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나? 제 핸드폰이 아침부터 제 정신 상태를 좌우하고 있고 그게 제 남은 하루를 망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나?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기상 직후 첫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안 해보고 싶습니다. 2주 동안요.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혼자서 그 결론에 도달했군. 이것이 바로 순수한 카이젠이야.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한 개선책이지.
그리고 그때 로버트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강요하는 규율은 부서집니다.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규율은 무언가를 지어 올립니다. 챕터 5. 당신이 구축하거나 파괴하는 정체성. 교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2달이 지났을 때 로버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확 달라진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아챌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이 느끼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2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3단어를 적었죠. 처음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는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2분 동안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2분이요. 필요 없는 것은 치우고 사용할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들은 4가지 습관, 4가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다 합쳐도 하루에 15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즉 그의 서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대학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녀. 더 잘할 수도 있겠지. 내가 좀 게으르고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타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2달 후 동기생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 루틴을 만들고 있다.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거나 정리하려고 애쓰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만들고 있다. 그것은 주도성과 과정의 동사였습니다. 무언가를 지어 올리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언어였죠. 결코 이륙하지 못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끙끙대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카포 교수님은 로버트보다 먼저 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자네가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군. 어느 세션에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자신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자신을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네. 아주 작은 어휘의 차이지만 정체성에서는 엄청난 차이지. 로버트는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습관 형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를 쓴 제임스 클리어는 이 부분을 아주 기막히게 구분해냈네. 나는 항상 그의 통찰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왔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의 유형을 결과의 변화, 과정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등 3가지로 나눈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 변화하려고 해. 10kg을 빼고 싶어. 시험에서 A 학점을 받고 싶어. 하지만 가장 깊은 단계는 바로 정체성이라네.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야. 정체성이 변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뿐이니까. 그럼 정체성은 어떻게 바꾸나요? 정확히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바꾸는 거네. 증거를 모으는 거지. 자네가 침대 옆에서 이분을 보낼 때마다 자네는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한 표를 던지는 거야. 자네가 그 3단어를 적을 때마다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표를 던지는 거고 모든 작은 행동이 바로 투표권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들이 쌓이고 자네에 대한 서사가 바뀌는 거지. 4째 달에 첫 번째, 진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면은 부족했고 식사는 엉망이었으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수요일 오전 7시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난 그날, 그는 루틴을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분 명상도 안 했고 3단어도 적지 않았으며 아침에 핸드폰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는 아주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패했다는 느낌. 어차피 연속 기록도 깨졌으니 이제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10분 동안 천장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가장자리에 2분 동안 앉았습니다. 공책을 펴고 3단어를 적었습니다. 안도감, 현재, 다시 시작.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로버트는
오카포 교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와비사비라네. 로버트는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는 찾아보았습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과 덧없음을 기리는 일본의 철학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완벽한 것은 없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이었죠. 불완전한 하루가 전체의 여정을 망치지는 않는다네. 교수님의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완벽이 목표라고 믿는 사람들만을 파괴할 뿐이지. 진정한 목표는 일관성이고 일관성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일관성이란 드라마 없이, 자책 없이, 정체성의 위기 없이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네. 자네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돌아왔어. 그게 진짜 일관성이라네. 로버트는 그 메시지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챕터 6. 시스템이 현실 세계와 만날 때. 다섯째 달, 로버트의 친구 마커스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름이었고 학기와 학기 사이였으며 젊음은 한 번뿐이잖아 라는 뻔한 논리가 지배하는 시간이었죠. 로버트도 갔습니다. 잠도 푹 못 자고 술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손에 잡히는 대로 먹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의 그 똑같은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다 버렸다는 그 절망감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2분 동안 앉았습니다. 생각할 것도 결정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건강한 행동이 무의식적인 자동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지력도 필요 없고 동기부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행동이 기저핵에 충분히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카이젠이었습니다. 그가 오카포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교수님은 로버트의 기억에 수년간 남을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넘지 못하는 선을 넘었네.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규율 있는 사람이 된 거라네. 이제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자네 자신이 된 거야. 여섯째 달, 로버트는 몇 달 동안 미뤄왔던 것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 헬스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도 완벽한 육체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씩 헬스장에 가는 것이었죠. 하루는 미는 운동, 하루는 당기는 운동, 다른 하루는 하체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중량이나 반복 횟수,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헬스장에 가서 일주일에 3번, 20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몸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로버트가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아직 육체적 변화가 목표가 아니야. 먼저 그 자리에 나타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네.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가 자동화되면 몸이 원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오래 하고 싶어질 거야. 하지만 먼저 출석하는 것부터 자동화되어야 해. 2주 후 목요일, 로버트는 헬스장에 있다가 문득 자신이 45분째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정에 깊이 빠져들고 흥미를 느끼고 몰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카포 교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몰입, 플로우, 상태. 도전의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이 맞아떨어질 때 뇌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치가 도전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전, 로버트는 무엇이든 연속 0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는 습관들을 가졌고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었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전문가들이 아는 사실. 듀크 대학교의 한 인간행동연구원은 사람들의 일상 행동 중 약 43%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들은 환경적 신호에 의해 촉발되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일의 절반 가까이는 여러분이 하기로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 신경 패턴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녀의 결론은 불안감을 주는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장기적인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동기부여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뜻이니까요. 환경을 재설계하고 자동화된 습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냅스 강화와 습관 형성을 연구하는 한 신경과학자는 학회에서 로버트가 2년 전에 들었다면 아주 좋아했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이미 확립된 균형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의 한계점 아래에 있는 점진적인 변화는 그 경고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항 시스템의 레이더망을 피해 뇌를 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오카포 교수님이 로버트와 공유한 긍정 심리학 분야의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기 규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관성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기가 가장 충만하거나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행동을 가장 저항이 적은 길로 만드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규율은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쉬워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챕터 8. 숨겨진 방아쇠. 하지만 여기서부터 로버트가 첫 1년이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로버트는 습관을 쌓고 과정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짜 연료로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무렵 오카포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하나만 묻겠네. 자네는 왜 규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나? 로버트는 대답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네. 왜 그 일들이 자네에게 중요하지? 로버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택하지도 않은 직업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겐 선택권이 없었죠.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45살이 되어 뒤돌아보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갖고 싶어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상황이 아니라 저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말하는 이키가이라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존재의 이유, 당장의 목표를 뛰어넘는 목적의식. 자네는 시험에서 A 학점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자유를 구축하고 싶은 거지. 규율은 목표가 아니네. 규율은 자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향하는 길일 뿐이야. 습관을 이키가이와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기의 본질이 변하게 돼. 예전에는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해야 해 라는 외적 동기였지. 하지만 목적과 연결된 후에는 내적 동기가 된다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고 이것이 나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하는 동기 말이야. 외적 동기는 고갈되지만 내적 동기는 고갈되지 않아. 로버트는 대학 복도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 딴 생각에 빠진 사람, 그리고 로버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길 잃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로버트는 더 이상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로버트는 수치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습니다. 성적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일관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C학점을 받던 과목에서 B학점을 받기 시작했고 B학점을 받던 과목에서는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가 더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일관되게 공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도 변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에너지가 넘쳤고 아침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체계적으로 잡히니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고 그래서 잠도 더 잘 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전에는 로버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배경 소음이 울렸습니다. 넌 더 열심히 해야 해. 넌 너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어. 넌 체계적이지 못해.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늘 함께 해왔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내고 있다는,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날들이 모여 진짜 무언가를 지어 올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쌓이면서 그 소음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해 마지막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올해 무엇을 배웠나? 로버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규율은 의지력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행동보다 먼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저 자신의 모습 밖에서는 행동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제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체성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더 있나? 불완전함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중요한 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카포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카이젠, 이키가이, 와비사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세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냈네. 챕터 9, 1년의 유산. 도서관 밖에서의 그 첫 만남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로버트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고 콜럼버스의 한 IT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번뜩이는 천재성보다는 일관성을 보여준 포트폴리오 덕분에 입사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바로 그 일관성 덕분이었습니다. 팀 회의 중 데이비드라는 매니저가 인턴들에게 각자 개발 중인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로버트의 차례가 되자 그는 8개월 동안 만든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적인 앱은 아니었지만 완성된 앱이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8개월 동안 꾸준히 한 번의 기능 하나씩 조각조각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가 로버트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이걸 혼자 8개월 만에 다 만들었다고? 다른 인턴들은 내게 아이디어만 보여주는데 너는 진짜 결과물을 보여줬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로버트는 잠시 적절한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요. 데이비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지만 로버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같은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령도 없었고 생산성 해킹이나 혁신적인 기법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원칙 위에 세워진 단순한 시스템이 있었을 뿐입니다. 카이젠, 매일 1%씩 나아지는 것, 그리고 8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디어만 있던 자리에 진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0에서 100으로 가려 했고 불가능한 습관 목록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뇌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시스템의 실패를 여러분 개인의 실패라는 증거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로버트가 발견하고 일본인들이 적용했으며 신경과학이 확인해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더 힘들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이젠은 내일 당장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1%만 나아지면 됩니다. 미세한 변화는 뇌의 저항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이 변화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어 하루 1%씩 1년이 모이면 3,778%의 성장이 됩니다. 신경과학은
의지력이 결국 고갈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된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에서 자동화된 습관으로 이동합니다. 습관이 기저핵에 자리 잡으면 더 이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지속적인 변화가 정체성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결과도 과정도 아닌 정체성입니다. 억지로 운동하려 하지 말고 나는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이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이는 목적 없는 규율이 고문이나 다름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습관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연결할 때 동기의 본질이 바뀝니다. 매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7일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를 찾아보세요. 2분 동안 명상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동네 한 바퀴 걷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딱 7일 동안만 다른 것은 더하지 말고 속도도 내지 말고 오직 그 한 가지만 해보세요. 7째 날이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야말로 어떤 변화를 쌓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시간은 어차피 흐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1%의 변화를 365일 동안 쌓아 올렸거나 아니면 0%를 365일 동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어느 특별한 주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로버트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날에 일어나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 가르침이 필요한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명예롭게 걸으며 당신만의 길을 따르십시오.